식물맘이 들려주는 식물 이야기. 흰수선화. 수선화. 이 아름다운 이름은 좀 음미를 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세상에 나타나 봄의 노래를 부르는 꽃이 바로 수선화죠. 다른 식물들은 아직 따스한 땅 속에서 콜콜 잠을 자고 있는데만 말이죠. 이렇게 일찍 봄을 알리는 수선화는 다름 아닌 봄의 여신을 미리 보내는 전령이랍니다. 내가 곧 황금마차를 타고 세상에 나타날 것이니 모두들 겨운에 쌓인 먼지를 털고 밝은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 라는 뜻이지요. 아주 옛날 전설의 섬 아발론의 깊은 숲에 희고 노란 수선화가 가득해지면 그곳에 사는 여사제들은 봄 축제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지요. 나중에 기독교에서는 이 봄 축제를 부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가 부활한 날이라서요. 결국 뜻은 같은 거겠지요. 죽음의 겨울이 극복되고 생명의 봄이 왔으니 그게 부활인 겁니다. 봄의 축제 때 가장 즐거움을 주는 건 물론 음악입니다. 아발론의 음유시인 탈레슨이 하프를 켜며 봄의 여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면 수선화들이 고개를 약간 쳐들며 살포시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흰 수선화를 시인의 수선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와 노래를 좋아하는 꽃이니까요. 봄에 수선화가 필 때 한번 실험해 보세요. 곧 피겠죠? 가만히 한번 노래를 불러주면 고개를 약간 쳐들고 살포시 웃어줄 겁니다. 예로부터 기독교 신자들은 마리아에게 예쁜 꽃을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장미, 백합, 붓꽃, 작약. 그런데 수선화는 바치지 않더라고요. 일찍이 그리스 시인들이 수선화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마리아와는 썩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어떤 이야기냐고요? 두 가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르시스라는 미소년이 수선화로 변했다는 이야기인데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선화의 학명이 나르치수스가 되었고요.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일컬어 나르시스트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페르세포네라는 여신과 수선화에 얽힌 사연입니다. 그럼 우선 나르시스라는 소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시대를 좀 거슬러 오야갑니다. 리리오페라는 예쁜 요정이 있었어요. 보랏빛으로 굽실대는 긴 머리채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숱이 많고 보라색의 예쁜 꽃을 피우는 식물을 리리오페라고 불렀답니다. 그걸 한국에서는 맹문동이라고 하죠. 어느 날 그녀가 리리오페가 캐피소스라는 강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강에 홀령이 나타나 그녀를 납치해 갔습니다. 거기서 강의 홀령에 겁탈을 당해 임신을 한 거죠. 포세이돈 신이 대노해서 캐피소스를 지하에 던져버립니다. 그 후 캐피소스라는 강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한편 요정 릴리오페는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나르시스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래 살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죽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이상하죠?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16이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답니다. 남자고 여자고 모두 나르시스의 아름다움에 반했지만 외모와는 달리 그의 마음은 돌덩이 같기도 하고 차가운 얼음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죠. 나르시스는 숲속을 다니며 사슴사냥을 하는 것으로 소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숲속에는 에코라는 어여쁜 요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헤라 여신에게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벌을 받았느냐고요? 제우스 신이 요정들과 바람을 많이 핀 건 다 아시죠? 그의 아내 헤라 여신 질투가 많다고 하지만
그 꼴을 그대로 방관할 여인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헤라 역시 보통 아내들과 다름이 없어서 제우스가 반한 요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요절을 내려고 했겠죠. 근데 에코가 방해를 한 거예요. 찾으러 가려면 헤라를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수다를 이어나가서 친구들이 피할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걸 눈치챈 헤라 여신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벌을 내렸습니다. 내가 그 새치 혀로 나를 속였겠다. 앞으로는 그 혀를 못 쓰게 만들어주마.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끄트머리만 따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산속에서 뭐라고 말하면 에코는 늘 마지막 말만 되풀이하게 된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에코는 사냥을 하고 있던 나르시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 홀딱 반합니다. 불처럼 타오르는 사랑에 이끌려 그녀는 나르시스를 몰래 따라다닙니다. 말을 걸고 싶었어요. 근데 에코는 먼저 말을 걸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녀의 존재를 눈치챈 나르시스가 거기 누구 있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에코는 있어요?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죠. 나르시스가 놀라 두리번거리다 다시 외쳤습니다. 나와봐요. 그러자 에코 역시 나와봐요 했죠. 왜 나를 피하는 거니? 라고 나르시스가 묻자 에코는 피하는 거니? 라고 대답하죠. 나와서 나랑 하나가 되자 라고 했더니 에코가 기쁨에 겨운 나머지 하나가 되자 라고 앵무새처럼 따라했죠. 그리고 드디어 나르시스의 눈앞에 나타나 그를 안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나르시스는 피하면서 저리 가라. 너랑 사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모진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에코가 또 낫겠다 했죠. 나르시스는 아주 돌아버릴 지경이 되어서 멀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퇴짜를 맞은 에코는 슬픔에 쌓여 근처의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답니다. 거기서 마음의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점점 여위어갔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목소리만 남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차가운 나르시스는 에코 말고도 많은 요정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답니다. 그러자 어느 요정이 참다 못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신들이시여 저 못된 인간이 자기 스스로만 사랑하게 하고 다른 어떤 여인도 그의 사랑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더랍니다. 그러자 정의로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그 기도를 들어주었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나르시스는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숲속에서 신비한 연못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어느 동물도 발견하지 못한 바람도 한번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던 순수한 연못이었죠. 그 연못가에 엎드려 목을 축이려다가 그만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인지도 모르는 채 그 모습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참 벌치고는 가혹한 벌인 것 같아요. 만져보려고 손을 뻗치니 물결이 일어 사랑하는 얼굴이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주변을 바라보며 하소연합니다. 여보세요 나무님들,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만질 수도 없고 입맞춤도 할 수 없고 안아볼 수도 없네요. 손을 뻗치면 그대로 사라져버려요. 우리를 가르고 있는 건 높은 산도 아니고 깊은 바다도 아니고 단지 투명한 물뿐인데 거기 물속에 있는 너 이리 좀 나오렴. 나를 만나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널 만지려 하면 왜 자꾸 사라지는 거니?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는데 이를 지켜보는 에코의 마음에도 먹구름이 끼었죠. 그렇다고 도울 수도 없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나르시스가 오 하고 신음하면 같이 오 하고 따라하고 안녕 잘 있어 라고 하면 그녀 역시 잘 있어 라고 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결국 나르시스는 연못가 푸른 풀밭에 엎드린 채 죽고 맙니다. 요정들은 많이 슬퍼했습니다. 밉기도 했지만 불쌍한 죽음이었으니까요. 그의 사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흰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런 봄이 되면 연못에 깨끗한 물이 차고 그 물이 풀밭을 적시기 시작하고 숲속에 흰꽃이 가득 피곤했답니다.
숲속 요정들은 그 꽃을 나르시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흰꽃 나르시스가 곧 흰 수선화입니다. 시인의 수선화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시심을 자극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페르세포네와 수선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죠. 또 페르세포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들판을 거닐며 꽃을 따고 있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여신 데메테르와 최고신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페르세포네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님프들과도 사이가 좋아서 늘 함께 깔깔거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날도 페르세포네는 님프들과 초원에서 놀다가 아주 특별한 수선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수선화는 다른 꽃들보다 훨씬 크고 눈부시게 아름답고 달콤한 향기가 풍겨 그녀를 유혹했어요. 그런데 이 꽃은 평범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세포네에게 반한 저승의 신 하데스가 그녀를 유인하기 위해 대지의 여신 가이아에게 심어달라고 부탁한 꽃이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꽃을 꺾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땅이 갈라지며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틈에서 검은 전차를 탄 하데스가 나타났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려는 페르세포네를 단숨에 붙잡아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에 태우고 지하세계로 사라져 버립니다. 어머니 데메테르는 딸이 사라진 것을 알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딸을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맸습니다. 그녀의 슬픔으로 인해서 땅은 메마르고 나무와 곡식을 돌보지 못하니 시들어버리고 결국 세상은 혹독한 겨울로 변했습니다. 매일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태양신 헬리오스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데메테르가 너무 가엾기도 했지만 자기가 아무리 햇빛을 내려쬐어도 봄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데메테르가 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실은 제우스가 다 허락한 일이었다고요. 페르세포네를 납치한 하데스는 다름 아닌 제우스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최고의 신이 되었는데 자기는 컴컴한 저승세계를 맡아 아우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세포네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형에게 페르세포네를 달라고 한 것이죠. 제우스는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거자 허락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데메테르는 당장 제우스에게 달려가 딸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우스로서도 인간 세상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하데스는 최고의 신이 명령한 거니까 따라야죠. 페르세포네를 지상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내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꾀를 씁니다. 본래 지하세계에서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어야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막 저승을 떠나려는 페르세포네의 입에 하데스가 잽싸게 석류 씨앗을 넣어줍니다. 그 씨앗을 먹은 자는 이제 저승에 속하게 된 거죠. 결국 페르세포네는 완전히 지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1년의 반은 지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나머지 반은 하데스와 함께 저승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계절의 순환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봄에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땅 파릇파릇하게 싹이 돋게 합니다.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죠. 그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지상에서 보내고 여름이 가고 가을에 다시 딸이 저승으로 내려가면 어머니 데메테르는 다시 슬퍼하게 되고 그래서 땅이 다시 차갑고 황폐해집니다. 위에 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수선화는 유혹과 운명의 전환점 둘 다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 나르시스가 변해서 된 꽃 수선화를
페르세포네가 꺾는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죠. 또한 죽음, 저승, 그리고 다시 태어남의 상징으로도 여겨졌죠. 지금도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나르시스가 죽어서 된 슬픈 꽃에서 페르세포네가 다시 이승으로 올라와 봄이 시작됨을 알리는 기쁜 꽃이 된 것입니다. 물론 나르시스의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인지 수사나를 보면 그리 묘한 느낌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심이 자극되는 것 같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어요? 그러시면 좋아요 클릭하시고요. 구독 신청해 두시면 더 좋겠죠. 그럼 다음 이야기 들으실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